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1살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문득 제가 작년에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겪었던 설날 때 일이 생각나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집살이 같은 건 모르고 산다고 하시겠지만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예전부터 TV 막장 드라마를 보면 나는 절대 결혼하고 시댁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참지 말고 맞서 싸워야지라고 생각해왔었는데 막상 진짜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성격 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도 시댁인데 혼나면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생각했었지만 저는 도저히 못 참아서 한바탕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편이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해서 그 뒤로는 시댁 눈치 전혀 안 보고 행복하게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죠. 저는 남편이 누나만 셋 있는 집안에 막내 아들이다 보니 주변에서 신우들이 시집살이 시킬까 결혼하지 말라고 걱정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도 결혼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새언니가 정말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는 괜한 걱정이구나 싶어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 다 무시하고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신우들과 시어머니가 제게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안이 딸이 셋이라서 그냥 너도 막내딸처럼 느껴진다. 딸 하나 늘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할게. 너도 시댁이라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대해라. 라고 하셔서 정말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죠. 신우들도 처음에는 어찌나 제게 살갑게 대해주던지 저는 정말로 이 집안의 막내딸로 들어가는 건가 잠시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찾아뵐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유 요즘에 며느리 시켜먹는 시모가 어디 있어. 그냥 앉아있어. 입에 맞으면 이따 집에 갈 때 싸줄게. 말만 해. 라고 하시면서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내가 시집은 잘 가는구나 생각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시부모 신우들에게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기념일에 친정 부모님들과 똑같이 용돈도 보내드리고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 생신에 찾아뵙고 케이크랑 꽃다발에 선물까지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순간의 유통기한은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바로 끝이 나버렸어요. 저는 결혼 이후 완전히 달라져버린 시모와 신우들 태도 때문에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진 않을까 고민한 적도 있지만 떠오르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살짝 티가 날랑말랑하게 저를 따돌리고 괴롭히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 정도만 들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확신으로 바뀐 건 결혼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시모와 신우 셋이 예고도 없이 한꺼번에 신혼집으로 찾아왔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반찬들과 음식거리들을 바리바리 들고 오시더라고요. LA 갈비며 곰탕에 육회거리도 가져오셨고 밑반찬과 김치까지 싸우셨습니다. 저는 뭘 이렇게까지 해오시냐고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는 그냥 제게 편하게 있으라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죠. 신우들 셋과 시어머니는 저희 집 주방에서 한참을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제가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신우들은 거실에서 남편이랑 둘이 자기 애나 보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약간은 불편한 마음으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 준비 다 됐다며 상을 거하게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식탁에 빈자리가 안 보일 정도로 잔치상도 그런 잔치상이 없었습니다. 시모와 신우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한참 식사가 진행 중이고 다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뭔가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그걸 빨리 눈치채고 더 오버하면 시어머니 음식 칭찬도 하고 많이 드시라고 맛있는 반찬도 앞으로 밀어드렸죠.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던 시어머니가 그런데 너는 집에서 밥은 해먹는 게 맞니? 어째 살림하는 집 주방에 뭐가 있는 게 없어? 맞벌이 한다는 핑계로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건 아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도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음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평일에는 주로 사다 먹어요. 주말에는 그래도 제가 밥을 해주려고 노력하지만 평소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7시가 넘는 시간인데 그때 뭘 차려서 먹기엔 둘 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저를 도와준답시고 제가 밥 잘해주고 있다 걱정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님은 남편에게 너는 좀 조용히 있어. 내가 언제 너한테 물어봤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즐겁게 밥 먹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다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 젓가락만 캐작거리다 그대로 상을 치웠습니다. 정리를 다 하고 제가 타드린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는 어머니와 신우들은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길래 제가 재빨리 안방에 들어가서 용돈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챙겨들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아버님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하면서 용돈 봉투를 어머님 가방에 집어 넣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봉투를 꺼내서 제게 돌려주면서 너나 쓰라 하시며 그냥 조수석에 타시더라고요. 신우들도 다 보고 있는데 민망하기도 해서 차문 닫히기 전에 어머님께 다시 봉투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열고 아니 됐다는데 왜 자꾸 그래? 내가 돈 달라 그랬어? 라고 하시면서 봉투를 제게 던지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시댁 식구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고 남편이랑 집으로 다시 올라왔죠.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고 남편은 그냥 자기 엄마가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며 크게 신경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제게 냉랭한 반응이셨어요. 결혼 전 같은 다정함도 없고 가끔 제게 한마디씩 건네는 말은 전부 잔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계속 반응이 저 모양이라서 저도 몇 달 지나지 않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몇 번 이야기해본 적도 있는데 자기 엄마가 왜 하나뿐인 며느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겠냐고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결국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진짜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살았죠. 안부 연락 드리던 것도 그만두고 어쩌다 만나는 날에도 먼저 물어보기 전엔 말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1년에 2번 찾아오는 명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추석이 찾아왔고 그때 제가 시댁에서 전을 부치다가 실수로 찢어먹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친정집에서도 엄마를 예전부터 도와줬기 때문에 전 뒤집는 건 자신 있었는데 처음으로 시어머니 댁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손에 익지 않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전 뒤집다 찢어먹는 저를 보시고는 너는 전 하나도 똑바로 못 부치니? 그냥 저리 가서 설거지나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바람에 하던 일을 손에 놓고 설거지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 한 장 찢어먹은 게 이렇게 화를 내고 혼날 일인가 싶었지만 이번에도 그냥 시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하고 그때는 한번 참고 넘어갔어요. 어머니 태도가 돌변하자 그동안 제게 잘해주던 신우들까지 저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냥 내가 시댁의 발길을 끊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2달 후에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그때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남편을 통해 용돈만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가지 않겠다는 소식이 시댁 사람들 귀에 들어갔는지 바로 첫째 신우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올케, 이번에 안 올 거야? 우리 서로 얼굴 본 지도 오래됐잖아. 회사 바빠도 그렇지 자꾸 시댁에 불편한 감정 티내면 나도 불편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무시하고 안 갈 수 있겠어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으로 남편 따라서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부터 신우 셋이 다 모여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 그 집안 식구들 다 모인 건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첫째 신우는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둘째 신우는 이혼하고 시댁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있고 셋째 신우는 나이가 35인데 아직 시집 안 가고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명절에 가면 둘째 셋째 신우는 집에 있는데 첫째 신우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봤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다들 저희 남편을 보고 살 빠진 것 같다고 결혼하고 집에서 밥 잘 못 얻어먹는 거 아니냐면서 저를 돌려가기 바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요즘 운동해서 살 빠진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자기 누나들의 헛소리를 일축했고 그런데도 신우들은 아닌 것 같은데 부부 사이 안 좋아지는 건 한순간이야. 나는 농담 같지도 않은 말로 옆에서 듣고 있던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평소에 회사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닌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사준 가방을 들고 갔는데 가격이 조금 비싼 가방이라서 신우들이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올케, 이거 가방 어디서 난 거야? 우리 동현이가 돈 많나 보다 이 비싼 가방도 척척 사주고 라고 하는데 그 말 듣고 기분 나빠서 신우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고는 남편이 아니라 결혼 선물로 친정엄마가 사준 가방이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들은 이 가방보다 더 비싼 것도 잘만 들고 다니면서 제가 브랜드 가방 하나 들고 다닌다고 자기 동생 돈 뺏어서 가방 산 줄 알고 난리들을 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시댁에 비싸고 좋은 물건 갖고 오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선물을 드릴 때도 다른 신우는 다들 어머님이 평소에 갖고 싶다는 걸 하나씩 사드렸는데 저는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현금으로 드리려다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서 드렸어요. 어머님은 제가 드린 봉투를 받으시고 고맙다 하시곤 별 말씀이 없으셨고 신우들은 다들 옆에서 얄밉게도 백화점 상품권은 너무 성의 없는 게 아니냐며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 생일 때도 남편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해드렸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면전에 대놓고 저런 말을 들으니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신우와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다시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자기가 그런 일이 없게 앞으로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서 남편의 말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한 번만 더 믿고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생신이 지나고 2달이 더 지나서 드디어 설날이 찾아왔어요. 제가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된 작년 설날에 일어났던 문제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전날 일찍 남편이랑 시댁에 도착해서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추석 때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미련하게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마치 며느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인 것처럼 바보같이 시댁에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에서는 아직도 추석에 송편 만들고 설날에는 미리 만두를 만들어요. 시어머니 만두가 맛이 좋은 편이라 결혼하고 따로 사는 첫째 신우도 추석 마지막 날 찾아와서 많이 싸가기 때문에 만두는 넉넉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낮부터 만두소를 잔뜩 준비해서 시어머니와 둘이 앉아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집안에는 둘째, 셋째 신우가 있었지만 둘째 신우는 자기애 봐줘야 한다면서 방에 들어가 있었고 막내 신우는 원래 집안일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 집안 딸내미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저는 시모랑 주방에 쭈그려 앉아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서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라서 말도 없고 어색했어요. 어머니, 그쪽에 바구니 좀 주세요. 뭐 이런 말 말고는 아무런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명절 음식 준비도 해야 하는데 산더미처럼 만두를 만들고 있으니 진짜 허리도 아프고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집안에 다 큰 딸을 둘이나 품고 살면서 왜 저 인간들에겐 아무것도 안 시키는지. 처음 결혼했을 때 저를 막내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던 그 말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억울했어요. 몇 시간 동안 만두를 다 빚고 다른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번 설날이 끝나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은 시간까지 준비를 다 마치고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차례상에 올렸던 떡국에 어머님과 제가 만든 만두를 넣고 떡만둣국을 다시 끓였어요. 제가 상을 차리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떡만둣국을 퍼오셨고 한 사람씩 나눠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받은 그릇에는 만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는 들어있었는데 옆구리가 다 터져서 속 알맹이도 거의 없는 밀가루 반죽 덩어리였습니다. 혹시 몰라 옆에 다른 사람들 그릇도 재빨리 훑었는데 다들 잘 만들고 예쁜 만두가 2알 3알씩 들어있었고 진짜 제 그릇에만 제대로 된 만두가 없더라고요. 너무 치사하고 짜증나는 일이었는데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밥상 뒤엎고 화를 내야 할지 그냥 어차피 이제 앞으로 안 볼 사이인데 꾹 참고 넘어가야 할지 속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왜 당신은 만두가 없어? 만두가 모자라? 나랑 바꿔 먹자. 라고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혀를 찢찢 차면서 남편에게 쟤는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밥이나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듯이 말씀하시니 저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식구들 밥 먹고 있는데 저 혼자 일어나서 전날 냉동실에 넣어놨던 제가 만든 만두를 꾸역꾸역 챙겨서 남편 보고 집에 가자고 여기서 밥 먹지 말고 우리 집 가서 밥 먹자고 했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눈치였지만 슬금슬금 일어나서 저를 따라 나왔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저보고 무슨 짓이냐고 빨리 와서 밥마저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더니 어머님은 자기 딸한테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시면서 저한테만 일 다 시키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시나요? 어머니가 먼저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셨으니 저도 이제부터 시댁을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남편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신우가 따라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길래 한 번만 더 나한테 욕하면 너네들 머리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리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러자 두 신우들이 입국 다물고 저랑 남편을 번갈아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보통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남편은 그 뒤로 제 눈치만 보며 집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운전만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나는 다시는 시댁을 가지 않을 것이고 시댁 식구들 오는 자리는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게 싫다면 지금 빨리 이혼하자고 내가 너랑은 부부로 살아도 시댁 식구들에게 며느리 노릇하면서는 못 살겠다고 했더니 남편도 그렇게 하자 하더라고요. 자기 집은 자기가 챙기고 저는 우리 친정집 챙기라면서요. 그날 시댁 식구들의 전화로 저와 남편의 전화기는 불이 났지만 둘 다 전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시부모나 신우들 전화번호 다 차단해버렸고 그 뒤로 지금까지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남편만 시댁 내려가고 저는 친정 가서 3일 동안 잘 먹고 잘 쉬다가 왔어요. 진작 이럴 걸 왜 2번씩이나 저를 좋아하지도 않는 시댁 가서 고생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로 속 편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왜 싫어하는 사람, 밥 먹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보고 살아야 하나요? 제가 눈에서 안 보이니 아마 시어머니도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여 사는 대가족 시대도 아니고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니겠어요? 굳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더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가오는 설날에도 저는 친정으로 내려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만 문제없게 하면 됐지 시댁 사람들까지 챙겨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우면 불러다가 일 시킬 생각도 하지 마셔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3살의 여자이고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37이에요. 아직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고 아직 아이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서 당분간 둘이서 계속 살 예정입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의 첫째 아들이고 밑으로 여동생이 2이나 더 있는데 2사람 사는 모습이 극과 극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문제의 시누이는 첫째 시누인데 35살이고 애 없이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조금 일찍 결혼해서 6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던데 둘 사이에 있던 아들은 남편이 데려가서 키운다고만 들었습니다. 왠지 시댁 집안에서 신우의 과거 이야기는 거의 불문율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저도 물어보기 껄끄럽고 사실 신우가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신우는 이혼하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보험도 팔고 정수기도 영업했다가 요즘에는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잘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신우가 보험 팔고 정수기 팔러 다닐 때부터 저 혼자 생각했던 건데 신우가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성격도 좀 이상하고 특히 남편 말로는 이혼한 뒤로는 정말 성격이 더 더러워진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 남편과 신우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아요. 주변에 친구도 하나 없는 것 같고 시부모님들과 친척들조차 신우 연락은 다 피할 정도예요. 연락할 때마다 맨날 뭐 해달라 뭐 사달라 그런 부탁만 하니까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아주 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하는 농담 같은 것도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들도 많이 만나고 같이 살림 차린 적도 여러 번이라 시부모님이 제발 함부로 몸 굴리지 말라 했었는데 그러다 한 사람과 속도 위반으로 아이 생겨서 결혼하고 몇 년 못 살고 이혼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부모님이 말렸다는데 끝까지 말 안 듣더니 이혼녀 딱지까지 달았습니다. 이혼하고 난 뒤에 지금도 연상 연하 가릴 것 없이 남자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하네요. 본인은 그게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데 집안에서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습니다. 저희 남편은 자기 동생이랑 아예 손절하고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신우는 항상 만만한 저한테만 연락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험 팔 때 남편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을 하나씩 들어주고 저는 안보험 하나 들어준 적 있어요. 정수기 때는 하도 해달라고 난리였는데 저희 신혼 때부터 쓰던 것이 있어서 아직 약정 안 끝났다고 거절했거든요. 그때도 그냥 해지 위약금 내버리고 자기가 파는 걸로 바꾸라고 얼마나 떼쓰고 난리를 피는지. 결국 저희 남편한테 적당히 좀 하라는 소리 듣고 심하게 싸우고 남편과는 연락도 안 해요. 이제는 학습지 교사를 한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교사들끼리 무슨 실적의 압박 같은 것이 있나 봐요. 벌써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뭐 배워라 강요하고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미리 영어 조기 교육해야 한다든지 엄청 부탁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까지 소문이 들려오긴 했는데 우린 아이도 없고 맞벌이로 회사 다니면서 일하기 바쁜데 학습지 같은 걸 할 여력이 도저히 없었죠.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저희 친정에 부탁 좀 해달라 하더군요. 무슨 부탁을 할지는 대충 감이 오시지 않나요? 저희 친오빠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몇 개씩 하라고 추천하더라고요. 오빠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면 안 먹힐 수 있으니 착한 저희 새언니한테 부탁을 하면 거절 못하고 통할 거라고 하면서요. 감히 신우 부탁을 안 들어주겠어? 라고 하는데 그 신우가 자기를 말하는 건지 저를 말하는 건지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신우의 개소리를 대충 들어주는 척 하면서 알겠다고 한번 필요한지 물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당연히 저희 오빠나 새언니한테는 전화도 안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신우한테 문자로 새언니가 필요 없다 했다고. 지금 조카들이 학원도 3-4개씩 다니고 하고 있는 학습지도 있는데 그것만 해도 시간 없고 벅차다고 안 되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고 어떻게 그런 것 하나 못 해주냐고 엄청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 하나 똑바로 부탁 못해? 내가 무슨 차를 팔아달라 했어. 집을 사달라 했니?
한참 그렇게 짜증내고 있길래 저도 참다 못해 신우에게 주변에 친구들도 하나 없고 그런 부탁할 사람도 없으면서 나한테 그런 말할 입장이 되냐고 한마디 해버렸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라서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다 해버렸습니다. 다신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말라고. 당신이 영업직이면 당신 스스로 영업을 해야지. 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억지로 사달라고 강요하냐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신우가 열이 단단히 받았는지 그 뒤로도 계속 제게 전화하고 문자로 욕도 했지만 그냥 개가 짖는다 생각으로 답장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을 만나서 신우랑 낮에 있었던 일들과 제게 보냈던 문자 내용을 다 보여줬더니 남편이 몇 달 만에 신우에게 전화해서 한 번만 더 이런 이상한 부탁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둘이서 말싸움도 엄청 하고 욕도 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신우가 자기 오빠한테 욕 들은 것이 그렇게도 억울했었는지 전화 끊고 나서 바로 시댁에 그 이야기를 다 전했나 봐요. 자기가 뭘 잘했다고 피해자인 척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어머니는 집안에 분란 생겼다면서 저한테 전화 걸어서 너가 남매 사이 다 갈라놨다고 폭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와중에 그런 이야기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큰 피해자나 마찬가지인데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저보다는 친딸 편을 드는 시어머니한테도 정말 크게 실망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하는 사이에 남편이 제 전화기 뺏어 들더니 엄마는 이 와중에 딸 편 들고 있냐고 화를 내면서 앞으로 우리 볼 생각하지 말고 딸이나 끼고 살라 하더라고요. 항상 시부모님들은 신우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어요. 두 분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신우가 비싼 보험 들어달라면 다 들어주고 뭔가 사달라고 하는 것도 다 사줬습니다. 나중에 저희한테 힘들다 어쩐다 징징대면서 신우가 팔아먹은 것 때문에 생활비 부족하다는 소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신우한테 꼼짝 못하고 사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신우가 자기 부모한테 학습지 팔아먹으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사주실 분들입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건 신우건 이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면서 앞으로는 인연 끊고 저희 집안 막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살겠다네요. 양가에 똑같이 30만 원씩 보내던 용돈도 그냥 친정에만 보내던지 친정 부모님에게 2배로 보내던지 알아서 하라 하고 시댁엔 용돈도 보내지 말라 합니다. 셋째 신우는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대학 잘 나오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남편도 잘 만나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절대 집안에 피해주는 것도 없고 애초에 본인 집안꼴 진작에 눈치챘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 두고 명절에나 한번 얼굴 보는 사이로 지냅니다. 얘기 듣자 하니 자기 언니한테도 완전 철벽치고 살아서 지금까지 첫째 신우가 파는 물건을 단 하나도 사준 적 없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징징대고 뒤에서 욕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만다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진작에 신우를 손절했어야 하는데 괜히 헛소리 하는 거 받아주다 보니 저희까지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남편과 저도 이제 시댁 일이라면 신경 안 쓰고 살기로 결심했는데 정말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인지 며칠 전에 또다시 첫째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애들도 없으니까 내가 애들 거 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근데 나 이번 달 실적이 너무 모자라서 채워야 하는데 자기 회사에서 중국어 안 필요해? 내가 중국어 선생한테 잘 이야기해서 수업은 안 들어도 되게 해줄 테니까 그것 딱 6개월만 유지해줘. 라고 하더군요. 주 2회 수업 듣는데 정 불편하면 수업은 했다 치고 넘어가도 된다면서 한 달 15만 원 정도 하는 수업료만 자기를 위해서 6개월을 내달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며칠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도 나한테 전화해서 이럴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뻔뻔하기 그지없는 신우 태도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계속 해달라고 구구절절 부탁을 하길래 남편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그만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야, 니네는 애도 없고 둘이 돈 벌면서 15만 원짜리 하나 해줄 돈도 없냐? 그지같이 사는 것들이 끼리끼리 놀고 있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지는 제가 그지입니까? 자존심도 없이 저한테 또 연락해서 한 개만 팔아달라 빌빌거리는 자기가 거지겠죠. 누가 누굴 보고 그지래? 한 달 15만 원도 없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실적이고 나발이고 우리한테 다신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말라고 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뒤에서 욕이나 하고 다니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재수없다고 침을 칵 하고 뱉더니 자기가 먼저 끊어버리네요. 바로 차단해버리고 혹시나 시댁에서 전화 올까봐 시부모 전화번호까지 이참에 싹 다 차단했어요. 제가 신우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본인 능력도 안 되고 주변에 인맥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맨날 영업하면서 뭔가 팔아야 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절대 사람 상대하는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격 파탄에 정신도 이상한데 무슨 영업을 합니까? 예전 보험 때부터 한번 팔아먹으면 땡이고 보험 계약 문제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귀찮은 티 팍팍 내던 사람이에요.
한번 팔아먹고 사후관리 그따위로 하고 시간 좀 지나면 이번엔 정수기 사달라고 들이대면 누가 그걸 곱게 보겠어요?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지 모르겠네요. 이혼한 뒤로 전 남편과 연락도 안 하고 아이도 안 찾는다고 하는데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괜히 더 엮였다가 이상한 꼴 당하기 전에 저희도 막내 신우처럼 완전 인연 끊고 담 쌓고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결혼 5년차 맞벌이를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우리 남편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안일 한번 도와줘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남편은 자기가 저보다 돈을 더 잘 번다면서 원래 가장은 집안일 같은 거 도와줘 버릇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제가 가장 멍청이지만 처음 몇 년 동안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살았네요. 그 뒤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된 지금도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시킨다고 할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 이야기하기에도 창피한 일이라서 그냥 내가 한번 참고 말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하는 집안일을 남편이 아주 하찮게 생각한다는 점이었어요. 집안일 그까짓 거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힘드냐는 식이었고 반찬 투정은 어찌나 심한지 한 번 먹은 반찬 다시 올리면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 던지고 가버립니다. 처음엔 남편이 너무 까탈스러워서 원래 남자들이 다 이런 건가 싶었는데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 남자들은 남편과 아버님을 포함해서 친척들 모두 아무것도 안 하고 놀더라고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게임하고 고스톱 치는 동안 집안 모든 여자들이 주방에 모여서 명절 상차림 준비하고 어른들 술상 차려드리고 완전 80년대 집구석이었어요. 우리 친정은 명절에 친척들 잘 모이지도 않고 차례도 안 지내거든요. 아빠가 엄마 힘들다고 명절에는 거의 다 나가서 먹고 배달시켜 먹었어요. 저는 우리 집이 그렇게 명절 보내니까 다른 집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자랐습니다. 아직도 옛날처럼 차례상 뻑적지근하게 차리고 집안 어른들 안주상 차리면서 명절 내내 고생할 줄은 몰랐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인 것은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사람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는 집계약 시기가 잘 안 맞아서 제가 살던 방 하나짜리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람을 안 부르더니 전셋집을 구해서 이사를 한 이후로 집들이부터 한밤중에 예고 없이 아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압권은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의 친척들 다 불러다가 집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 집에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당연히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고 집들이 일주일 전에 통보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들이 3일 전부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음식 준비하고 집들이 당일에도 새벽까지 술상 봐주다가 손님들 보내고 정리 끝냈더니 아침이더라고요. 이런 모든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하자고 하니까 제가 당연히 열이 받죠. 남편은 당연히 집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저보고 너무 유세 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자잘하게 신랑 친구들 몇 번 더 집에 데려오고 회사에서 같은 부서 사람들도 데려오는 바람에 한 달 동안 집들이를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신랑은 도와주는 거 하나 없었고 자기가 불러온 손님인데 숟가락 하나 컵 하나도 세팅 안 도와주면서 손님들이랑 잡담하고 놀고만 있었어요. 저는 미련하게 혼자 음식 만들고 과일 깎아다가 바치고 이제 와서 생각만 해도 또 열불 나네요. 그 뒤로는 조금 조용해서 아이 낳고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저희가 청약 받고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전세 월세 걱정 없이 제 집 생기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집 정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신랑이 시댁 식구들 전부 불러서 집들이 한다고 통보하더라고요. 5년 전에 악몽이 떠오르면서 남편에게 바로 따졌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도 아닌데 왜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약속을 잡냐고요. 저번에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내가 너네 식구 종노릇하려고 시집 온 줄 아느냐.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신이라 참고 넘어갔는데 이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집들이도 안 할 생각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요즘 사람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당신네 신우도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왜 신우는 집들이 안 했냐면서 박박 대들었더니 신우는 전셋집이고 우리는 집을 샀는데 어떻게 집들이 안 하겠냐고 생각을 좀 하라더라고요. 아니 그럼 5년 전에 집들이 한 건 우리 집이라서 했습니까? 남편이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점점 서로 언성은 높아지고 저는 밤새도록 음식 만들고 안주 준비할 생각하니까 너무 까마득해서 절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죽어도 집들이는 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부르더라도 자기 가족은 불러다가 집들이 할 테니까 그렇게 아뢰랍니다. 남편이 말하는 꼭 불러야 하는 사람들만 다 합쳐도 애들 빼고 10명이 넘어요. 그놈의 집들이 안 하면 누가 잡아가는 법이라도 있답니까?
저희들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니까 3살 먹은 우리 애가 놀랐는지 옆에서 울더라고요. 일단 애 앞에서는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정말 어지간한 게 집들이 와서 저 혼자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어머님이건 신우건 도와줄 법도 한데 손님으로 왔다고 철저하게 앉아서 먹기만 하더라고요. 나 혼자 그 집안 식구들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진짜 노비가 된 것 같고 비참한 기분이 들어서 더 짜증납니다. 우리 부모님은 집들이 이런 거 하자는 말씀 안 하세요. 예전에 결혼하고 처음 전셋집 구했을 때도 그냥 와서 둘러보고 밖에 나가서 같이 외식하고 가셨고 이번에도 나중에 따로 집 구경 온다고 말씀하고 말더라고요. 꼭 시댁만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막말로 집을 시댁에서 사주신 거라면 고마운 마음에라도 집들이 대접 한번 할 텐데 남편이랑 제가 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들어온 집인데 왜 시댁 식구들한테만 대접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기 싫다고 해도 남편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하라고만 해서 이번 기회에 남편 정신머리를 고쳐놓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댁에 제가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히더라도 뭔 상관이겠냐는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으니까 자기 말을 듣는 줄 알고 집들이 준비한다면서 술도 몇 박스 사다 놓고 혼자 유난을 떨더라고요. 이번에 음식 뭐 준비할 거냐면서 감자탕을 큰 들통에 한솥 끓이고 메인 반찬 몇 가지 준비한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힘드니까 배달 음식 시켜도 된다고 말했어요. 진짜 저를 생각해주는 그 놀라운 마음씨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집들이 한다는 그 당일날에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사실 눈치챈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다 안 받고 주말 내내 친정에서 아이와 놀면서 푹 쉬다가 일요일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지금 자기를 엿먹이려고 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고 방방 뛰더라고요. 시댁에는 제가 갑자기 아파서 오늘 집들이 못한다고 다음 주로 연기했대요. 다음 주고 다음 달이고 간에 저는 집들이 준비 안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 그렇게 집들이가 하고 싶으면 당신이 혼자 준비하던지 알아서 하고 나는 앞으로도 집들이 한다고 할 때마다 친정 가서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집안의 며느리고 뭐고 떠나서 나 당신네 가족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하게 도움받은 적도 없으니까 나 시켜서 효도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고 싶으면 혼자서 얼마든지 해보라고 말했더니 또 화가 나는지 얼굴이 빨개지고 혼자 부들부들 대는데 자기가 뭐 어쩌겠어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이번 기회로 집안일도 반반씩 나눠서 하자고 했습니다. 같이 맞벌이하고 돈 버는데 왜 나만 혼자 집안일 다 하냐고요. 내가 밥하면 네가 설거지하고 내가 애보고 있으면 네가 청소기라도 돌리라고 했어요. 가장이고 나발이고 간에 집안일 저 혼자 할 거라면 나도 다음 달부터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저보고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묻더라고요. 신혼 때처럼 남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술상이나 차리던 제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는 아마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제게 미안해하고 뭐 하나 해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으면 저도 힘들고 짜증나도 내가 좀 참는다는 생각으로 남편 해달라는 대로 해줬을 거예요. 원래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아이만 생각하면 집안에서 큰 소리 나는 것도 싫은데 그래도 이제는 참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끝까지 다 하려고요?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신이 나는 법인데 남편이고 시댁이고 전부 제가 대접받기는 글러먹은 것 같네요. 앞으로 집에 허락 없이 손님 데려오거나 집안일 안 도와주면 저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어디 남편이 이기는지 제가 이기는지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예전처럼 참고 살지도 않을 거고 끝까지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어준다면 남편이랑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서도 아이 키우면서 잘 살 수 있는데 말 안 듣는 남편까지 데리고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지난 신혼부부예요. 남편은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 자꾸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싫다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말 할 거라면 이 결혼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최소한 언제든지 자기가 찾아뵐 수 있게 같은 동네로 살자고 하길래 너무 가까우면 제가 불편하니까 좀 떨어진 곳에 구하라고 이야기해서 시어머니 댁과 걸어서 20분 거리 정도로 떨어져서 신혼집을 얻었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양보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어머니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잖아요.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반대하지만 그래도 나이 많은 홀어머니 혼자 사실 텐데 그 집에 아들 데려다 결혼하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 정도면 서로 별 문제 없겠다고 괜찮다 하셨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절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마음대로 찾아오지 않으실 거라면서 남편 혼자서 퇴근길에 어머님 댁에 찾아뵐 거라고
저보고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완전 시어머니와 담쌓고 살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가까이 있는 건 크게 상관없겠다 싶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같은 동네에서 사는 정도로 크게 불편한 일이 생기겠나 싶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진짜 결혼하고 이제 겨우 반년인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제게는 말씀도 안 하시고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의 아랫집을 계약하셨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서 집 계약하실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놈도 분명히 자기 엄마랑 이야기 다 하면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했을 거면서 끝까지 제게 이야기 안 하다가 부동산 계약서 도장 찍은 날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어차피 그때는 제가 난리를 치더라도 이미 늦은 상황이라고 생각한 건가 봐요. 남편이 갑자기 제게 와서 활짝 웃으며 자기 엄마 이 아파트 1층에 들어오기로 했다고 계약서에 오늘 사인했다면서 웃고 있을 때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어안이 벙벙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멀쩡히 살던 집을 팔고 왜 더 좁고 오래된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오시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 집이 지하철역이랑도 더 가깝고 어머님 친구분들도 이 아파트에 훨씬 많아서 이사 오는 거라고 하네요. 절대로 저 불편하게 할 일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합니다. 자기 퇴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 댁 들렀다가 우리 집까지 걸어오기 힘들었는데 이젠 퇴근길에 들러서 얼굴 보고 올라올 수 있다고 좋아해요.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화가 나고 이가 갈리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남편 통해서 비밀번호 알아내시고 낮에 우리 둘 다 없을 때 마음대로 오셔서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 넣으시고 청소도 하고 가십니다. 고마운 건 둘째치고 시어머니가 자꾸 제 살림 보고 가시는 게 불편하고 민망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 말은 들을 생각을 안 하세요.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그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자기 엄마가 반찬 해다 주면 그냥 잘 먹으면 그만이고 맞벌이 하느라고 바쁜데 엄마가 와서 청소해주면 고마워하고 용돈 한번 드리면 그만인데 왜 그걸 불편해하고 싫어하냐면서 저를 이해 못해요. 엄마는 그냥 우리 힘들까봐 도와주러 오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래요. 그 일로 남편이랑 몇 번 싸우긴 했는데 더해봐야 결론도 안 나고 시어머니가 사람 없을 때 찾아오시고 잔소리를 하시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저도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같은 동네를 넘어서 같은 아파트라니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 도움받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사시게 될 어머님에게 어떻게 돈을 보태달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 돈 5천 넣고 제 돈 3천 넣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집 구하고 아끼고 아껴서 혼수 맞춰서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친정에도 손 벌리지 말고 결혼하자고 남편과 협의해서 우리 힘으로 한 결혼이에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하는 제가 속물이지만 시어머니가 집 사주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라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대출 끼고 남편과 제 돈으로 한 집인데 계속 아무 때나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고는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엄마도 조심하고 있고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라서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 선까지는 내가 양보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요. 같은 동에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로 우리 집으로 통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무 때나 오셔서 문 열고 들어오시고 저녁마다 와서 뭐 먹냐고 같이 먹자고 하실 것 같아요. 남편은 엄마가 눈치가 있지 우리가 신혼인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거 생각해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남편은 시어머님이 가까이 산다고 안심이라며 좋아하네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안 된다고 말리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약하시고 이사 오시겠다는데 그걸 제가 뭔 수로 말립니까? 저희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이사가라고 하는데 아직 계약 기간 많이 남아서 현실적으로 이사가는 게 힘들어요. 금전적인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시어머니 이사 온다고 도망치듯 이사갈 바에는 차라리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고 말죠. 그래서 남편이랑 대화로 해결할 생각으로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당신한테는 둘도 없는 엄마고 가까이 두고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 잘 알겠지만 나한테는 불편하고 대하기 어려운 시어머니일 뿐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바로 아래층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앞으로 나는 쓰레기 버리러 가고 집 앞 슈퍼 나갈 때도 옷차림부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죠. 남편한테 반대로 네가 장인어른이 옆집에 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제 말을 좀 이해하는 눈치였어요. 최대한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면서 시어머니랑 제 사이에 불편함 없게 잘할 거라는데 그 말도 솔직히 믿을 수 없을 말이고요. 잘할 사람이면 이전에 잘했겠죠.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시어머니 부동산 계약한 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만약 시어머니 이사 오고 내가 너무 버티기 힘들고 못 살겠으면 바로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거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잡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 언제든지 집 내놓고 이사 가도 된대요. 자기가 중간에서 저 힘들지 않게 잘한다고 몇 번씩이나 당부하는데 그 이야기가 믿음직스럽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그때 가서 딴소리하면 그냥 난 이혼하고 혼자 살 거라고 했더니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이 조금은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빈말하는 성격이 아니고 남편도 제 성격 알기 때문에 그제서야 표정이 조금 심각해지더군요. 일단 지금은 어쩔 방법이 없고 당신이 중간에서 해결한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지면 시어머니가 따라올 수 없는 먼 동네로 이사 갈 거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줄 것 같지도 않고 시어머니께서 집까지 내놓고 여기로 이사 오셨는데 완전 남남처럼 따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데 앞으로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실 거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저랑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때가 되면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집 내놓고 이사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것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머님 이사 오시면 좀 참아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가자고 해야겠어요. 그때 가서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이혼하자고 해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결혼 초반에 빨리 결정해야지. 이렇게 어영부영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 어머니 더 나이 드시고 편찮으시면 남편이 당장 모시고 살자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오기 전에 남편과 빠르게 살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두 달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볼 생각이에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 간섭을 하시거나 잔소리를 하신다면 다 기록해놨다가 남편과 싸울 때 증거 자료로 써먹어야죠. 제가 결혼하면서 집을 얻고 혼수한 것까지 돈을 얼마나 썼는데 정말 아까워 죽겠습니다. 애초에 남편 말 듣지 말고 제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았어야 했는데 마음 약해져서 괜히 시댁 근처에 살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하네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못한 제 탓이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혹시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청소해주는 걸 고마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남자분이실 거예요. 결혼하고 시댁을 겪어본 여자분들이라면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저도 제 살 길 찾아봐야겠네요. 어머님이 이번 달 말에 이사 오시니까 일단 한번 살아보고 두세 달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후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3년차, 아이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개인적인 성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 맞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무리 없게 갈 수 있었죠. 연애할 때도 데이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둘 다 같은 금액을 매달 통장에 모아놓고 그 안에서 사용하며 데이트를 했어요. 결혼할 때도 그런 성향이 이어졌고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 싫어서 남편과 제가 5천씩 모아서 1억 만들고 그 돈으로 전세 껴서 집도 얻고 혼수까지 다 맞추고 결혼했습니다. 맞벌이를 계속했기 때문에 생활비로 남편과 제가 200만 원씩 통장에 모아서 그 돈으로 대출금 갚고 한 달 생활하고 남은 돈은 부부 공동 비상금으로 모아뒀어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집도 각자 챙기고 효도는 스스로 하는 걸로요. 어른들은 저희처럼 정확하게 반반 나누는 결혼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쓸데없이 싸울 일도 없고 감정 소비도 줄어들어요. 서로 배우자 간에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둘 사이가 안 맞는구나 싶으면 나중에 갈라서기도 쉽다는 장점이에요. 아이가 생기면 뭔가 달라지겠지만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 가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몇 주 남겨두고 저희 친정엄마가 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전부터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가 되었더라고요. 결혼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뤄야 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결혼식은 예정대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식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도 제 결혼식까지는 치르시고 일주일 뒤에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여행은 못 갔어요. 제게는 신혼여행보다 엄마의 수술이 더 중요했고 회사에 신혼여행으로 일주일 휴가 낸 걸로 엄마 병간호를 해야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 점은 남편에게는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엄마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어쩔 수 없었죠. 엄마의 수술 이후로도 저는 여유 있을 때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엄마의 병간호를 열심히 했어요. 큰오빠와 결혼한 새언니 그리고 친언니와 셋이서 번갈아 가며 엄마 간호를 했습니다.
각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을 나눠 돌아가며 엄마를 보살폈고 그 과정에서 우리끼리 싸우거나 감정 상하는 일은 다행히도 없었네요. 다만 수술 후에도 엄마의 건강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오빠네 부부가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와 언니는 그 뒤로부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빠네 집을 방문해서 새언니 살림도 도와주고 엄마 곁에 있어주었죠. 새언니한테 정말 고마운 게 친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정말 극진하게 모셨어요. 저희가 집에 와 있을 때도 뭐 도와줄 거 없다고 그냥 쉬라고 하고 새언니가 음식이며 이것저것을 다 챙겨주더라고요. 새언니가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안 계셔서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좋아해주고 딸인 저보다 더 엄마에게 헌신해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극진하게 모셨지만 엄마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죄송하고 슬픈 마음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각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고 계시던 아파트는 오빠가 받았어요. 그때 시가로 4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고 우리 언니는 시집갈 때 엄마가 1억을 도와준 것이 있는데 그걸로 퉁치기로 했고 저는 시집갈 때 엄마 도움을 안 받았었기 때문에 엄마가 가진 현금 8천만 원을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형제자매 모두 엄마 결정에 다 동의했고 가장 고생하고 엄마 모시고 살면서 힘들었을 오빠네 부부가 엄마 아파트 갖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세상에 누가 말기암에 아픈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살겠습니까? 언니랑 저랑 아무런 불만 없이 좋은 마음으로 엄마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위로해줄 줄 알았던 남편은 재산 분할에 아쉬워하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 한꺼번에 독식하셨으면 언니네와 우리한테 5천만 원 정도는 더 나눠줘야 공정한 거 아니냐면서 결혼할 때 장모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않았냐고 말하길래 너가 우리 엄마 아플 때 한 게 뭐가 있냐고 싸웠어요. 남편과는 결혼하자마자 신혼생활다운 신혼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남편과 신혼집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부부끼리 데이트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신혼 2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엄마 집이나 오빠 집에서 간병을 하며 보냈었고 나머지 날은 집에 오더라도 밀린 집안일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남편을 봐줄 상황이 아니었죠. 당연히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정말로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느낀 점은 간병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을 처음에 딱 정해놓은 대로 해놓고는 손대지 않더라고요. 그 주에 제가 설거지 당번이면 남편은 제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릇을 다 사용해서 더 이상 쓸 그릇이 없으면 배달을 시켜 먹는 한이 있어도 제가 해야 하는 집안일은 손대지 않더라고요. 빨래건 청소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원래 반반씩 순번정해서 하기로 한 상황이라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서운한 점은 우리 엄마 그렇게 아플 때도 장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말 한 번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2달에 한 번 정도는 엄마를 보러 왔었지만 올 때 죽 한 번 사온 적 없었고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 때려주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내 엄마고 남편이 엄마를 얼마나 봤다고 제가 그런 걸 바라나 싶어서 꾹꾹 참았는데 똑같은 처지의 새언니가 그렇게 엄마한테 잘하는 걸 보고 있으면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니까 오빠네 부부에게 준 아파트가 그렇게 아까웠나 봐요. 어차피 유산으로 내가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은 너 줄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 했더니 그 뒤로 아파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남편은 8천이나 꽁돈 생겼으니 저보고 크게 한턱 쏘라는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충격 먹어서 엄마 돌아가신 게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닌데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나중에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우리 그 돈 받아서 유럽 여행 가자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빨리 여행 계획 짜자고 말하면서 엉엉 울었더니 남편이 아차 싶었던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이 짧고 말 실수했다고 싹싹 빌며 사과하는데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돈 때문에 밑바닥 드러나 보이는 게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이혼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냥 의무로 산다는 느낌으로 보냈죠. 어차피 결혼 전부터 아이 같지 않는 걸로 이야기하고 결혼했지만 실수로라도 우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뒤로는 더 피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미우니까 시댁도 당연히 미워지더라고요. 기념일 명절 공휴일에 다 약속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저는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해버렸죠. 괜히 이제 와서 시댁 식구들에게 점수 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남편이 맥주 한 잔 같이 하자고 해서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시어머니가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나면서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고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기 엄마 병간호를 저보고 해달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미로 형이 하나 있는데 미혼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전에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뒤로 쭉 혼자 살아요. 그래서 집안에 여자도 없고 병수발될 사람이 저밖에 없다네요. 시아버지가 도와주실 거라고 저랑 시아버지랑 둘이서 번갈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면서 병간호 하는 게 힘들면 생활비는 자기가 다 낼 테니까 그만두고 병간호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너가 왜 직접 안 하고 나보고 해달라고 해? 아들은 병간호 하면 안 돼? 내가 너보다 돈을 못 버니 능력이 없니? 내가 왜 일을 그만두고 너네 엄마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남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막 쏟아내버렸어요. 제가 친정엄마 병간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너도 일하면서 간호하던지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간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생활비 200만 원 주는 거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괜히 시어머니 병수발 들게 할 생각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는 할 줄 몰라서 못한답니다. 누구는 병수발하는 자격증이라도 따서 한 줄 알겠어요. 정할 사람 없으면 아주버님이랑 너랑 돈 반반 내고 간병인을 쓰라고 했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엄마를 어떻게 맡기냐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도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너가 우리 엄마한테 한 걸 생각해보라고. 새언니는 그렇게 엄마한테 극진하게 하는데 너는 장모님 아플 때 죽 한 번 사다 준 적 있냐고. 차라리 내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할 바에야 우리 새언니 아프다고 하면 내가 직접 간호해 줄 거라고 말했더니 저보고 못돼 처먹은 년이라고 쌍욕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남편한테 쌍욕 듣고 머리가 멍해져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하고 너네 집 들어가서 살면서 직접 병수발 들고 살으라고 했죠. 남편이 이혼 이야기 듣고 그제서야 정신 차렸는지 간병 안 해도 된다고 자기가 형이랑 간병인을 쓰던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예전부터 남편에게 서운하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했던 일들이 다 생각나서 뻔뻔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남편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신경 안 쓰고 산다 해도 시어머니 아픈데 한 번도 안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간병을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지만 안 하자니 신경 쓰일 게 뻔하잖아요. 남편과 정말 안 맞는데 이쯤에서 이혼하고 각자 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어떻게 시어머니 아프다고 이혼하고 도망갈 생각하냐고 저보고 제정신 아니랍니다. 친정엄마 아플 때 남편이 새언니 하는 거 반에 반만 했어도 제가 아픈 시어머니를 모른 척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반 결혼한 거 다 좋은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안 하면서 왜 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참고 살아봐야 남편이 앞으로 저를 더 원망할 것 같아서 그냥 서로 감정 더 나빠지기 전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복잡하게 나눠야 할 재산도 없으니 지금 그만하는 게 맞다 싶었어요. 남편은 당장 이혼할 수 없다고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보자면서 지금은 짐 싸들고 시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금 생각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 이혼하고 혼자 살 겁니다. 반반 결혼하면 간섭하지 않고 부딪히는 일 없이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기적인 남편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살면서 각자 가족 챙기며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